안녕하세요. 잠오는 야담전설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재밌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옛날 한 마을에 어릴 적부터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하나는 고운이요, 하나는 채영이었습니다. 고운은 이름 그대로 마음씨가 고왔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허나 채영은 달랐지요. 얼굴은 곱되 마음속엔 늘 시샘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고운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옥색 비녀를 꽂고 나타났습니다. 햇살을 받자 은은히 빛나는 것이 마치 봄 하늘 한 조각을 잘라 머리에 얹은 듯 고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 나도 머리에 꽂아봐도 돼? 말은 부드러웠으나 손은 이미 비녀를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에 꽂더니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는 게 아닙니까? 채영아, 그 비녀 돌려줘야지. 고운이 뒤에서 조심스레 불렀으나 채영은 못 들은 채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채영은 그 비녀를 꽂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거 나랑 꽤 잘 어울리지 않니? 뻔뻔스러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지요.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고운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운아, 비녀는 어찌 되었느냐? 하지만 친구를 고자질할 수 없었던 고운이는 눈을 내리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운과 채영이 함께 장에 나갔는데 떡장수가 먹음직스러운 떡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채영은 떡장수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떡 하나를 슬그머니 소매 안에 감춰버렸지요. 저렇게 많으니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눈 밝은 떡장수가 금세 눈치를 채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아가씨들 잠깐 멈추시오. 놀란 채영은 재빠르게 고운의 바구니 속에 떡을 쑤셔 넣었습니다. 방금 아가씨들이 구경하는 척하며 떡을 훔쳐갔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 척 거짓말까지. 그럼 들고 있는 그 바구니 좀 봅시다. 떡장수가 바구니를 가로채 열어보니 거기서 떡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당황한 고운이 채영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고운은 변명 대신 품속의 엽전을 탈탈 털어 떡장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받고 용서해 주세요. 장터 사람들이 혀를 차며 흩어지고 둘만 남은 돌아오는 길에 고운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떡이 먹고 싶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다음엔 내가 사줄게. 하지만 채영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으로 고운의 착한 마음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것 누가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아가씨가 어느덧 혼기를 맞이하게 된 어느 봄날 두 집에 각각 청혼서가 도착했습니다. 고운에게 온 청혼서는 다름 아닌 이 판서댁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으로 기와집만 열채여 논밭이 사방으로 펼쳐진 집안이었지요. 반면 채영에게 온 것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가에서 보내온 것이었으니 사랑채 기둥이 삐뚤어졌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고은이는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채영이는 어쩌나 가서 고생만 실컷 하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가마 한 번 잘못하면 평생이 고달픈 거지. 동네 사람들의 말은 곧장 채영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채영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름 모를 불길이 자꾸만 피어올랐지요. 어찌하여 고은이만 저리 좋은 자리를 가는가? 내가 저 아이보다 모자란 것이 뭐가 있다고. 밤새도록 속을 부글부글 끓이던 채영은 마침내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마를 바꿔버리자. 신랑이 신부를 본 적 없으니 신부가 바뀐다 한들 누가 알아보기나 하겠어? 채영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혼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집에서 각각 가마가 출발했으니 고운의 가마는 붉은 꽃으로 수놓은 꽃가마요. 채영의 가마는 낡고 칠이 벗겨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를 태운 두 가마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같은 산길을 나란히 올랐습니다. 숨가쁜 고갯마루에 이르자 가마꾼들이 땀을 훔치며 외쳤지요. 다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 그러세. 이 고개가 여간 힘든 게 아니구먼. 그 순간 가마 속에서 채영은 미리 품속에 숨겨둔 작은 약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 약재상에서 몰래 구해온 먹으면 한동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수면산이었지요. 딱 한 번이면 된다. 딱 한 번이면. 채영은 물 한 사발에 약을 살며시 풀었고 뽀얀 가루가 물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눈빛만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채영은 고운의 가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운아, 나야. 채영이? 너도 이 길로 가는구나. 가마 문이 열리자 상기된 얼굴에 고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길이 험해서 속이 좀 울렁거리지 않니? 채영이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조금은 그렇네. 그래도 네가 함께 있다고 하니까 든든한 걸. 채영은 그런 고운에게 방긋 웃으며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목타지. 내가 찬물 떠왔어. 한 모금 마셔. 고운은 아무 의심 없이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채영아. 그 말과 함께 물은 단숨에 비워졌습니다. 채영은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잠시 후 고운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채영아,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사발이 손에서 스르르 떨어지고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고운은 그대로 가마 안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채영이 미리 은전 몇 채수로 매수해둔 가마꾼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쓰러진 고운을 조심스레 들어 낡은 가마에 옮겨 눕히고 덮개를 씌웠습니다. 가마꾼은 숨을 고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마를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소. 걱정 말고 입조심이나 하시오. 이 사실이 드러나면 당신도 성치 못할 것이니. 그리고는 채영은 망설임 없이 붉은 꽃으로 장식된 꽃가마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렇게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자, 다시 출발하세. 고갯마루를 넘어 꽃가마는 부잣집을 향해 내려갔고 낡은 가마는 가난한 양반가를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마가 도착한 가난한 양반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마 문을 열자 신부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혼례를 올리기도 전에 이 무슨 변고란 말이오. 시어머니가 놀라 외쳤고 집안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처자를 속여보낸 것 아니오? 이러다 초상 치르겠구먼.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때 조용히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랑,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선 안방으로 모시지요. 이미 우리 집으로 온 분입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서진은 신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에 적신 솜으로 마른 입술을 적셔주고 생강을 다려 조심스레 입가에 흘려넣었습니다. 열이 오르면 이불을 덮어주고 식으면 다시 걷어내기를 여러 번. 한 번도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낯선 신부였건만 서진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얘야, 잠시 눈이라도 붙이거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이러고 있는데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사흘째 되던 새벽, 고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곁에서 졸던 한 사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힘들더라도 물을 조금씩 마셔보시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채영이 건넨 물과 손에서 떨어지던 사발, 그리고 흔들리던 가마.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자 고운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났느냐? 괜찮은 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운은 서진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충혈된 눈과 조심스러운 말투. 그 모습에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서진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나 주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런 남자를 보며 고운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한들 무엇이 돌아오겠는가? 진실을 밝히면 이 집은 모욕을 당하고 이 사내의 선한 얼굴에는 상처만 남을 터인데, 그래,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인연인 거야. 마음을 굳힌 고운은 말했습니다.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진은 잠시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인. 그 새벽, 낡은 초가집 안에서 조용히 인연 하나가 새로 맺어졌습니다. 자, 그럼 꽃가마를 타고 이 판서댁에 도착한 채영은 어찌 됐을까요?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 채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높다란 대문과 기와가 층층이 얹힌 건물들, 방마다 비단 이불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채영의 입가에 탐욕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팔자는 스스로 만드는 법이지. 이제 나도 어엿한 부잣집 마님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어도 신랑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채영은 이상한 마음에 몸종을 불러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시냐? 몸종이 눈을 내리깔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아직 바깥에 계신 것 같사옵니다. 바깥이라니, 혼례 첫날에. 몸종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지요.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신랑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채영이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언제쯤 뵐 수 있사옵니까?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내란 모름지기 바깥 일이 중한 법이다. 며느리가 벌써부터 지아비의 걸음을 단속하려 드느냐? 허나 혼례를 올린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내 아들이다. 너는 그저 주어지는 것을 누리고 따르기만 하면 될 일이야. 가문의 일에 토를 달지 말거라. 닷새째 되던 밤, 드디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방 안 가득 고약한 술 냄새와 분내가 진동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내, 홍주는 채영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들였다는 그 색시인가? 채영은 모멸감을 억누르며 간신히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오고 가는 건 내 마음이지. 밖에 누구 있느냐. 내일 기방에 보낼 노잣돈을 넉넉히 챙겨두어라. 월향이가 내 발길이 뜸하다고 성활하지 않더냐. 채영이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서방님, 혼례를 올린 지 고작 며칠입니다. 기방이라니요.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채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수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손찌검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영을 내려다보며 홍주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노는데 웬 잔말이냐. 너는 그저 비단 옷 입고 밥이나 먹으며 안방이나 지키고 있거라. 알고 보니 홍주는 고을에서도 소문난 남봉꾼이었습니다. 혼례 전부터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고 노름판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요. 혼인을 한다고 그 버릇이 고쳐질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채영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더니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우리 홍주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어. 네가 들어온 뒤로 더 밖을 나도는 게야. 며느리가 제대로 내조를 못하니 아들이 집에 발길을 끊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채영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더 처신하면 되겠습니까? 처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들어앉으면 집안 기운이 눌리는 법이야. 네 팔자가 사나우니 우리 아들 팔자까지 잡아먹는 게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하늘이 시커먼데 방문이 쾅 열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우물물 길어와야지. 채영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비틀거리며 나가면 시어머니는 마루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겨울 새벽, 두레박을 잡는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물이 왜 이리 적으냐. 다시 길어오너라. 밥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구들 상에는 따끈한 국의 반찬이 그득한데 채영 앞에는 늘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명절이 되어도 채영에게 돌아오는 새 옷 한 자락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채영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저 거지 같은 집에 며느리로 간 고은이보단 100배는 나을 테니까. 그것이 채영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영의 생각과는 달리 고은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 서진은 새벽이면 일어나 사랑채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등잔 앞을 지켰지요. 고은은 그런 서진을 위해 밤이면 몰래 궁부를 지펴 사랑채를 덮이고 새벽이면 따뜻한 미음을 내다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고운을 아꼈고 고운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얘야, 고단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얼른 쉬셔야지요. 살림이 어려웠지만 고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로 밤마다 술을 놓아 장에 내다 팔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집안에 조금씩 살림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손속해 죽을 이웃과 나눴고 병든 노인이 있다 하면 먼저 달려가 약을 구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진이 마누라는 천생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오는 파발이 마을 입구를 지나며 외쳤습니다. 서진나리가 장원급제를 하셨소. 꽹과리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을 사또가 직접 잔치상을 내리고 마을엔 사흘 동안 풍악이 그치질 않았지요. 고은은 잔치마당 한편에서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고 서진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요. 고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인데요. 아니요. 서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추운 새벽에 혼자 군부를 지피던 것도 밤늦도록 바느질하던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었소. 모른 척했지만 고마웠소, 여보. 고운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마당 한편에서 그 둘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머지않아 이 판서댁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마침 찬물로 마루를 닦고 있던 채영의 귀에 지나가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들었어? 서진나리가 장원급제를 하셨대. 이번에 암행어사로 나가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 가난한 선비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시네. 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가난한 양반이 장원급제라니. 그날 밤 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일수록 고운이 환하게 웃는 얼굴, 남편 손을 잡고 잔치마당에 서 있을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해. 내가 가마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억울함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채영은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밝히면 돼. 아니,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차피 가마를 바꾼 건 고은이가 먼저 욕심을 낸 거라고 하면 그만이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채영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채영이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수년 전 혼인날에 있었던 억울한 일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고운이 소인의 가마를 빼앗고 제 신세로 둔갑해 지금의 집으로 들어갔사옵니다. 본래 이 판서댁 신부는 고운이었고 서진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진의 처가 일부러 가마를 바꿨다 이 말이냐. 허나 어찌 부유한 이 판서댁을 두고 가난한 선비집을 택한다는 것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채영은 숨을 고르고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 소인이 시집을 와서 보니 남편이 소문난 난봉꾼이었습니다. 기방을 제 집 드나들 듯하고 손찌검까지 일삼는 작자였지요. 관아안이 술렁거렸고 채영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고은은 혼담이 오가던 시절부터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 하옵니다. 그래서 미리 꾀를 내어 가마를 바꿔치게 하고 자신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한 선비집을 택한 것이옵니다. 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냐? 채영은 땅바닥에 이마를 다프며 외쳤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들어가 고생만 실컷 한 것이옵니다.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겠사옵니까? 사또는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불러 사실을 따져 보아야겠구나. 읽고 고운이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녀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채영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의 처는 들어라. 혼인날 가마가 바뀐 것을 알았느냐. 고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알면서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저를 사흘 밤낮으로 간호해 주신 남편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영이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의 자리를 가로챈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사또.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가마가 바뀐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알면서 수년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소? 결국 남의 팔자 가로채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잖아. 손가락질이 고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채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애써 누르며 사또를 향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소희는 고은이를 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인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다만 소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이옵니다. 고은이는 본래 자신의 자리인 이 판서택으로 가고 소인이 서진의 처가 되면 그것으로 조카옵니다. 잘못을 탓하기보다 바로잡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당 여기저기서 오히려 저 여인이 너그럽구나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키득거렸습니다. 이제 서진의 처는 내가 되는 거야. 암행어사 부인 자리는 내가 꿰차는 거지. 고은아, 너는 그 남봉꾼 곁으로 가거라. 너랑 잘 어울릴 테니. 그런데 그때 관아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에 때가 켜켜이 쌓인 거지와 다름없는 형색의 사내 하나가 관아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사내는 꽤나 악착스러웠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포졸들을 물렸습니다. 너는 누구길래 할 말이 있다고 나서는 것이냐? 사내가 땅바닥에 이마를 다프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혼인날 가마를 맨 가마꾼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를 바꿔치게 한 걸 소인이 도왔습니다. 허나 사또, 한 가지만 똑똑히 아뢰겠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어 채영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소인에게 엽잔을 쥐어주며 그 일을 시킨 것은 고운 마님이 아니라 저 채영 마님이십니다. 순간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자가 어디서 굴러온 거지인지도 모르는데 저런 말을 믿으십니까? 사또, 돈에 눈이 멀어 거짓 증언을 하러 온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가마꾼이 흔들리지 않고 채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인이 거짓을 말한다면 어찌 채영마님 얼굴을 이리 똑똑히 알아보겠습니까? 그날 약을 탄 물 사발을 고운 아씨에게 건넨 것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인에게 눈짓을 하던 것도 소인은 두 눈으로 똑히 보았습니다. 사또, 저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지요. 떠들지 말고 들어라. 사또는 가마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이 사실을 고하러 나타났느냐? 가마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날 채영마님께 받은 돈을 들고 노름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허나 그런 돈이 복이 될 리 없었지요. 순식간에 탕진하고 빚쟁이를 피해 도망다니고 아내도 떠나고 그렇게 떠돌다 거지꼴로 이 마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가마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구걸을 하다 쓰러졌는데 한 안악이 소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밥에 국까지 차려내왔습니다. 소인 같은 거지에게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더이다. 가마꾼이 고운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저 고운 마님이셨습니다. 마님은 소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지요. 그저 불쌍한 나그네인 줄 알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소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해를 입힌 분이 베풀어준 밥 한 그릇이라니. 소인은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짐을 지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운 마님이 누명을 쓰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나선 것이옵니다. 소인을 어찌 처벌하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채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악을 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채영은 들어라. 선량한 이를 속여 혼인을 농간하고 오히려 거짓 고발로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저 여인에게 곤장형을 집행하라. 찰싹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가 관아마당을 울렸습니다. 그와 함께 채영의 고통에 찬 울음소리도 함께 퍼졌지요. 그러나 이제 들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끌어내라. 포졸의 손에 떠밀려 관아를 나온 채영은 제 발로 걷는 것인지 끌려가는 것인지 모를 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겨우 이판서댁 앞에 다다랐을 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어라. 나다. 나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모르시오? 채영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이 집 빚더미 앉았다더이다. 어젯밤에 다 떠났소. 나리도 노무도 죄다 야반도주했다오. 지금 이 집은 텅 비었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영의 손이 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욕심이나 가마를 바꿨고 거짓을 꾸몄고 친구를 속였습니다. 다 내 탓이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처음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안악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아니오? 관아에서 매를 맞았다지. 무슨 염치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나 몰라. 그 소리가 귓가를 후벼 팠고 채영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비단을 입고도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던 밤들이 떠올랐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서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곁에 와 앉았습니다. 채영아,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채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일 용기도 없었지요.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채영이 떨리는 눈으로 올려다 보았을 때 고우는 환한 얼굴도 아니었고 거드름을 피우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맑은 얼굴로 손을 내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채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된 짓만 했어. 심지어 네 인생까지 통째로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손을 내밀 수 있어? 고은이 아무 말 없이 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네가 밉지 않아, 채영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채영의 가슴 깊은 곳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간 시샘으로, 욕심으로, 도끼로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채영은 고은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영은 고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밥 한 술 뜨기도 민망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러나 고은은 채영을 구박하거나 무시하는 법 없이 그저 늘 하던 대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채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이 탐나면 애써 눈을 돌렸고 남이 칭찬받으면 배 아파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스럽던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지요. 고은의 곁에서 살다 보니 채영도 조금씩 고은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 글쎄 말이야. 악독했던 여인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먼. 고은은 여전히 집안을 단정히 돌보며 이웃의 어려운 일을 먼저 챙기는 여인이었고, 채영 또한 그 곁에서 부지런히 손을 보태며 살았습니다. 누가 옛일을 들추면 채영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고은은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요. 그 말 한마디에 채영의 마음은 더 낮아졌고 고은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지난날의 허물을 묻은 채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살아갔다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꽃가마가 사람의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사람의 팔자를 바꾼다고. 그리고 아무리 못된 마음이라도 진심 어린 손 하나가 내밀어지면 언젠가는 녹아내릴 수 있다고 말이죠. 옛날 어느 고을에 대대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은 자식 복이 늦었던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와둥둥 우리 아기 누굴 닮아 이렇게 햇님같이 예쁘게 생겼을꼬? 그만하세요, 영감. 사람들이 보고 웃겠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으라 하시오. 우리 아기가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다면 그 무엇이 부끄럽겠소? 외동딸은 정말 말 그대로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먼저 아이 방에 들러 이불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어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밤새 춥지는 않았느냐? 아이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대감은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원을 불렀습니다. 혹시 밤사이 고뿔이라도 걸린 게 아닌지 잘 살펴보게. 설마 큰 병에 걸린 건 아니겠지? 우리 아이가 아프면 나는 죽네. 밥상에 오르는 맛있는 음식 또한 항상 아이 앞으로 먼저 올려졌습니다. 아니, 이 음식은 맵고 쓰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빨리 치워라. 우리 아이는 그런 맛을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외동딸은 쓴맛도 세상 근심도 모른 채 집안의 해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 외동딸 곁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두 아이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해같이 밝은 외동딸과 달리 여종은 말수는 적었으나 눈치는 빠르고 머리는 유난히 비상한 아이였죠. 외동딸이 10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외동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아야, 아야.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놀라 외치셨습니다. 의원을 부르거라. 지금 당장. 집안에서 가장 빠른 종들이 달려가 의원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빨리 나오시오. 지금 우리 아씨께서 쓰러지셨단 말이오. 그렇게 헐레벌떡 첫 번째 의원이 와서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기만 했습니다. 풍병은 아닌 듯한데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배를 눌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이 막힌 것도 아닌데 우선 약을 드시게 하고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의원들이 아이를 살폈으나 하나같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대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고작 이 병 하나도 가려내지 못한단 말이냐.
모두 당장 내쫓아라. 의원들은 하나둘 쫓겨나갔고 대감은 곧바로 집안 뒤편에 있는 창고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얼마 전 10만이가 산에서 캤다는 산삼부터 죽은 소도 살린다는 환약, 이름난 집안에서 선물로 들여온 온갖 귀한 약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 가장 귀한 것만 골라 모두 다려라. 지금 당장. 집안의 하인들은 밤을 새워가며 귀한 약재들을 가리지 않고 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탕약을 들고 아이 곁에 앉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 좀 먹어보아라. 귀한 천년삼이란다. 이걸 먹으면 아픈 배도 금방 나을 게야. 그러나 약을 먹일수록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외동딸은 배를 움켜쥔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아파요. 날이 갈수록 집안에는 무거운 기운만이 가득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의 곁을 지키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기 씨는 큰 병에 걸린 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왜 아프신 거지? 그러다 문득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외동딸이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종이 따라서 방에 들어가자 외동딸은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기 씨, 그게 무엇입니까? 뭘 숨기신 거예요? 여종이 묻자 외동딸은 웃으며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보물단지를 잠깐 꺼내봤지. 쉿,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그러고선 외동딸은 뚜껑이 닫힌 작은 항아리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게지요. 여종은 아무래도 그때 그 단지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벗어나 외동딸의 방에 숨어들었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때의 작은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은 거지? 단지의 뚜껑을 여는 순간 달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안엔 꿀, 엿, 말린 과일 등 달디단 간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종은 한참 동안 단지를 내려다보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씨께서는 이걸 몰래 드시고 계셨군요.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겁니다. 여종은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께도 곧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여종이 향한 곳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험한 뒷산이었습니다. 여종은 산기템을 훑으며 혼잣말처럼 말하였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서 봤는데 저쪽이었나? 여종은 산속을 한참이나 헤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스름한 달빛에 기대숲을 뒤지던 여종은 마침내 절벽 아래에서 붉은 열매가 달린 약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잎을 뜯어 혀에 살짝 대어보자 싸르르 하고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습니다. 약초가 얼마나 쓴지 입에 대기만 했을 뿐인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찾던 약초가 맞아. 이거면 아기 씨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여종은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부엌으로 가 뒷산에서 캔 아주 쓴 약초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약을 다리자. 여종은 쪼그리고 앉아 몇 시간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밤중에 다린 약은 코를 찌를 만큼 쓰디썼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르렀을 때 여종은 달인 탕약을 들고
외동딸이 혼자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곁에 앉았습니다. 아기씨, 이 탕약을 드셔보세요. 외동딸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야?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어. 나 안 먹을래. 하지만 여종은 낮게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 쓴맛을 넘기면 아기씨는 괜찮아질 겁니다. 그게 정말이야? 외동딸은 여종의 말을 듣고 한 모금 두 모금 쓴 탕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더니 우 하며 속에 있는 걸 모두 개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감과 마님은 방 안에서 토를 하는 외동딸을 보고 놀라 여종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아픈 아이에게 무엇을 먹인 게냐? 여봐라. 당장 이 여종을 끌고 나가라. 내 직접 전연을 맺으라고 집 밖으로 쫓아낼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내 끙끙거리기만 했던 외동딸이 소리를 내어 부모님을 말렸습니다. 그제야 딸을 돌아본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있던 외동딸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동딸은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속에 있는 걸 모두 토해내니까 이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아침에 다시 찾아온 의원은 딸의 상태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씨께선 곧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여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종은 외동딸이 방 안에 숨겨놨던 작은 단지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아씨는 이 단지에 달콤한 간식들을 숨겨놓고 몰래 꺼내 드셨습니다. 단 것들만 계속 먹다 보니 그것 때문에 독이 쌓여 배가 아프셨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쓴 약초를 달여 그동안 아씨께서 드신 단 음식들을 모두 토하게 했습니다. 여종의 영특함을 알게 된 부부는 여종을 딸의 곁에 두었습니다. 외동딸 역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여종을 자매처럼 여기며 아끼게 되었죠. 그렇게 외동딸과 여종은 늘 함께하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외동딸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외동딸이 외출을 할 때마다 온 동네 도령들이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며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정말 꽃같이 어여쁜 낭자로구만. 사내라면 저런 여인을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허, 자네 같은 추남이 꿈 깨시게. 저 낭자를 사모하는 이들이 한 둘인 줄 아는가? 벌써 연마을까지 줄을 촥 섰네. 누가 저 여인의 낭군이 될지 몰라도 아주 부럽구만 부러워. 집안에는 외동딸에게 보내온 청원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외동딸을 불러 사랑방에 마주 앉혔습니다. 대감은 차분히 청원서 몇 장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안이 있으면 골라보아라. 하지만 외동딸은 청원서를 한 장도 집어들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혼인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종과 함께 부모님 곁에서 지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인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감과 마님은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고 결국 더 이상 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저녁 대감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사랑방에 들어앉아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제야 대감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일전에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늙은 양반이 대감을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지금 막 상단 하나가 새로 일을 벌이려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성공할 장사요. 내 혼자만 알기 아까워 대감께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만한 기회가 없으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소? 그 늙은 양반은 자기와 오래 거래해온 상단이라며 온갖 말로 대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그 말을 믿고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그 늙은 양반에게 큰 돈까지 빌려서 상단에 투자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 상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장 내일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소? 대감과 마님은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돈을 빌려줬던 늙은 양반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내 이 집 대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소이다. 대감은 그런 늙은 양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상단은 당신이 나에게 소개해 준 것 아니오. 그러니 사정 좀 봐주시구려. 빌려간 돈은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갚겠소. 하지만 늙은 양반은 차갑게 계약서를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기로 말입니다. 그러니 돈을 못 갚겠거든 딸을 내놓으시오. 그 순간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였고 외동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외동딸을 바라보는 늙은 양반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 딸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만. 이렇게 예쁜 여인이 내 아내가 되다니. 허허허. 그럼 내 이댁 따님의 옷고름을 푸는 첫날 밤을 기대하고 있겠소. 그날 밤 외동딸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의 눈빛 너도 봤지? 나 정말 저런 늙은이에게 시집가야 하는 거야? 여종은 아씨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혼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동딸이 놀라 여종을 바라보자 여종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며칠 뒤 여종은 머리를 묶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양반의 집으로 향해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적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꾼은 그 집에서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종은 허드렛 일을 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종은 우연히 늙은 양반과 한 하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상단의 상인은 잘 숨겨두었느냐? 예, 돈을 넉넉히 주고 아랫마을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 아들 녀석을 저희가 데리고 있으니 허튼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잘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젊은 계집 하나 얻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지. 상단이야 없어져도 상관없다. 처음부터 내가 원한 건 그 집 딸 하나였으니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종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모두 늙은 양반이 외동딸을 노린 치밀한 사기였던 것입니다. 여종은 그 길로 곧바로 상단에 상인이 숨어 있다는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칠 뒤 늙은 양반과 외동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운 딸을 나이 많은 양반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부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외동딸은 부모의 방 앞, 닫힌 방문 밖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딸은 문 너머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소녀가 곁에 없더라도 두 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옵소서. 말을 마치자 방 안에서는 훌쩍이는 소리만이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연지곤지를 찍은 딸은 가마에 올랐고 온 집안 사람들은 울며 가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 행렬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고운 아가씨가 그런 늙은이한테 시집을 가다니. 그러게, 사람 일이 어찌도 저렇게 야박할 수가 있나. 돈이 죄지, 저 처자가 무슨 죄란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신부를 태운 가마가 늙은 양반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늙은 양반은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허허, 이런 늙은 나이에 저런 젊고 예쁜 아내를 두게 될 줄이야. 이런 복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아주 곱게 모셔라. 오늘부터는 이 집에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물건이 될 터이니. 늙은 양반의 웃음소리와 달리 가마 안의 외동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혼인을 앞둔 신부라기보다 모든 걸 체념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를 잠깐 멈추시오. 큰 소리와 함께 여종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망에서 사라졌다는 그 상단의 상인이 아닌가? 저 사람이 왜 여종과 함께 있는 거지? 상인은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자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상단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상단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장사를 꾸민 이름만 있는 가짜 상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저 혼자 꾸민 일이 아닙니다. 다 저 늙은 양반께서 시킨 일입니다. 뜻밖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양반께서는 소인에게 돈을 쥐어주시며 상단을 꾸민 척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만 속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늙은 양반은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무슨 헛소리냐. 늙은 양반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인을 대감께 소개해 준 것뿐이요. 저 사람에게 장사를 하라 말한 적도 없고 속이라 시킨 적은 더더욱 없거늘 이제 와서 이 늙은이를 모함하다니 참으로 괘씸한 놈이로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 거지? 그때 상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인도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께서는 저의 어린 아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을 했단 말이요. 상인은 울먹이며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와 늙은 양반의 인장이 찍힌 차용 각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쟤는 겁이 나서 결국 양반이 시킨 대로
가짜 상단을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혼인 또한 그 모든 일이 계획된 결과입니다. 상인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타 늙은 양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이런 허튼 소리에 더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여봐라. 그 말이 떨어지자 늙은 양반의 하인 몇이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은 상인의 뒤로 다가섰고 다른 놈은 여종을 노려보며 위협하듯 다가갔습니다. 늙은 양반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증거고 뭐고 여기서 끝내면 될 일이다. 쓸데없는 말 더 나오기 전에 저놈들부터 끌고 나가라.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그 순간 여종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고선 고개를 들어 집 대문 쪽을 바라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관아에서 나왔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관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양옆으로 갈라섰고 늙은 양반의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관졸 하나가 여종이 내민 종이와 증자를 받아들여 빠르게 훑어보더니 말하였습니다. 모두 사실이 맞다. 그리고는 늙은 양반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기꾼을 즉시 체포해 관아로 끌고 가라. 늙은 양반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천한 것들이 날 음해하려는 것이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관졸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고 늙은 양반은 결국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꽃가마 앞에 서서 꼿꼿이 서 있는 여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종은 천천히 외동딸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아씨, 이제 괜찮으십니다. 외동딸은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듯 여종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거쳐나갔습니다. 늙은 양반의 죄는 명명백백 밝혀졌고 대감과 마님 또한 긴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집안을 구해낸 여종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이 집의 딸이다. 그날로 여종은 그 집에 입적되어 진짜 딸이 되었고 외동딸과는 주인과 종이 아닌 자매로서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웃고 서로를 의지하며 우애 좋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풀려진 야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을 살린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다. 바로 이름 없는 여종의 지혜였다. 그리고 술잔이 오가는 밤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고 합니다. 한양 북촌에 대대로 불을 이어온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주인 박대감은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까지 지낸 인물로 인품 또한 훌륭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아들 박채성과 며느리 안씨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란 탓인지 오만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이나 신분이 낮은 이들을 마치 벌레 보듯 했지요. 본래 박씨 가문에는 이춘이라는 충직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일한 그는 박대감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하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요. 하인의 아내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약간만 빌려주십시오. 의원이 당귀와 인삼을 쓰면 나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박치성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안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인삼? 인삼은 양반들이나 쓰는 거야. 하인 주제에 인삼을 달라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하지만 마님, 20년을 성심껏 일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박치성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시끄러워. 저렴한 풀뿌리나 캐다 먹이든지 아니면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가 약방이냐? 그러게요. 너무 오래 일해서 이제 쓸모없어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새 하인을 구하는 게 낫겠네요. 결국 하인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한 달을 끙끙 앓다가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박치성은 그를 행랑채 구석자빌로 내쫓았습니다.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박대감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20년을 충심으로 일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네가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느냐. 하지만 박치성은 고개만 숙인 채 대꾸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안씨는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하인에게 약값과 위로금을 건넸지만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엄하게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봄날 박대감은 아들 내외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지병이 요즘 들어 심해져서 온양온천으로 요양을 다녀오려 한다. 석 달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구나. 박지성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리 오래 가시면 몸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온천수가 좋다 하니 다녀와야지. 그동안 집안 살림은 너희 둘이 잘 돌보거라. 특히 하인들을 잘 보살피고 가난한 이웃들이 찾아오거든 인정을 베풀어라. 예,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부부는 고개를 숙였지만 서로의 눈빛을 슬쩍 마주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며느리 안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나 그동안 실컷 즐기고 편하게 지내야지. 며칠 후 박대감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들과 박치성 부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치성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몸과 마음을 항상 편히 가지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안씨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집안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요양 잘하고 오세요. 그래, 믿는다. 박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박치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드디어 가셨군. 며느리 안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대로 한번 차려볼까요? 평소에 못 먹던 진귀한 음식들로요. 좋아. 그리고 하인들 모두 들어라.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내 말이 곧 법이다. 게으름 피우거나 말대꾸하는 놈은 가차없이 벌을 줄 테니 알아서 해.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박치성 부부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술판을 벌이고 하인들을 불러 춤을 추게 하거나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축내는구나. 술이 미지근해. 당장 따뜻하게 데워와. 며칠을 그렇게 보내자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숨죽이며 지냈고 대감이 계실 때의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나가보니 낡은 가스해진 도포를 입은 늙은이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서 있었습니다. 신발은 바닥이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박대감 댁이 맞소? 그러하옵니다만 다행이군. 나는 대감의 오랜 벗이라오. 먼 길을 왔으니 잠시 쉬어가고자 하오. 하인은 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늙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감의 벗이라기엔 행색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안으로 들어가 박치성에게 고했습니다. 도련님, 대문 밖에 어떤 늙은이가 대감나리의 벗이라며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친구라고? 박치성이 술상을 물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친한 벗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늙은이를 본 순간 박치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저런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아버님 친구라니? 박치성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노인장, 정말 우리 아버님과 아는 사이시오? 그렇소.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논하던 사이지. 그럼 어디서 벼슬이라도 하셨소? 늙은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벼슬, 그런 것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떠도는 몸이요. 박치성이 안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안 씨도 나와서 늙은이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여보, 저 행색 좀 보세요. 어디 대감날이 친구 같아요? 거지 사기꾼이 분명해요. 박치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노인장, 아버님은 지금 안 계시니 그냥 돌아가시오. 우리 집은 떠돌이들에게 시주하는 절이 아니오. 그러나 늙은이는 꿋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길인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소. 대감과는 젊은 시절 생사를 함께한 사이라오. 생사를 함께했다고? 그럼 증거라도 있어? 늙은이가 보따리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감과 내가 공부를 할 때 서로 나눠 가진 것이요. 대감께 물어보시오. 분명 기억하실 것이요. 박치성이 옥패를 빼앗듯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옛날 물건인 것 같긴 했지만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래도 끝까지 우기시겠다는 거요? 안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런 사람 계속 대문 앞에 세워두면 동네 망신이에요. 그냥 쫓아내세요. 하지만 늙은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대감을 기다릴 것이요. 석 달이 걸리든 반년이 걸리든 말이오. 혹시 나를 거짓말쟁이로 의심하신다면 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다 밝혀질 일 아니겠소? 박치성은 난처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의 벗이라면 쫓아낸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초라한 행색의 사람을 사랑채에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씨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행랑채 구석에 쓰지 않는 방 있잖아요. 거기나 내주세요.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다 밝혀질 일이니 그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만약 가짜라면 그때 혼쭐을 내주면 되고요. 박치성이 인상을 쓰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 늙은이를 행랑채 구석방으로 안내해라. 단
식사는 하인들 먹는 것으로 주고 함부로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라. 늙은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누추한 곳이라도 비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돼요. 하인이 늙은이를 행랑채로 안내하는 동안 박채성 부부는 사랑채로 돌아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아버님 친구가 맞을까요? 설령 맞다 해도 저런 거짓골로 찾아오다니. 아버님 체면도 생각 안 하시나 봐. 아무튼 석 달만 참으면 돼. 그동안 저 늙은이가 알아서 나가길 바래야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 씨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당 청소를 제대로 해야겠어.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러고는 행랑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늙은이도 그냥 놀고 먹기만 하니 보기 거북해. 가서 마당 쓸라고 해. 하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분은 대감나리의 손님이신데. 손님? 공짜로 밥이나 축내는 식객이지. 어서 가서 빗자루 주고 마당 쓸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밥은 없다고 전해라. 결국 하인이 늙은이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마님께서 마당을 좀 쓸어달라 하십니다. 늙은이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넓은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역시 천한 사람은 천한 일이 어울려. 저 나이에 빗자루질이나 하고 있으니 점심때가 되어도 늙은이는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박채성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제법 성실하게 일하는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일을 시키면 되겠소. 공짜 밥값은 해야지. 늦은 봄이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늙은이의 방은 행랑채 구석진 곳이라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늙은이가 오들오들 떨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불 한 채만 더 빌릴 수 있겠소? 밤바람이 차서 말입니다. 하인이 안 씨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늙은 나리께서 이불이 얇아 추우시다 하십니다. 안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불을 더 달라고? 우리 집 이불이 그렇게 흔한 줄 아나? 하인들도 한 채씩만 쓰는데. 하지만 마님, 어르신이 춥다 하시는데 춥거든 옷을 더 껴입든지 아니면 밤새 뛰어다니든지 이불은 안 돼. 하인이 난처하게 돌아가려 할 때 박치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창고에 있는 헌이불 있지 않소? 개들 덮으라고 치워둔 거. 아, 그 찢어진 이불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나 갖다 주지. 어차피 거지 같은 행색인데 그것도 과분하지. 결국 늙은이에게는 곳곳이 찢어지고 솜이 빠진 헌 이불이 주어졌습니다. 늙은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늙은이는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다만 가끔 마당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치성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걷다가 행랑채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 늙은이 아직도 있구나. 술 기운에 화가 치민 박치성은 행랑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늙은이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봐, 늙은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얹혀먹을 작정이오.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자. 늙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옷가지 몇 벌뿐이요. 박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내 여기를 떠날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시오. 박치성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참아? 우리가 왜 당신을 참아야 하오? 당신이 정말 아버님 친구가 맞기나 한 거요?
늙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언젠가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요. 뭐라고? 박지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늙은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도련님은 내가 초라하다고 무시하시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옷이나 재물로 정해지는 게 아니요. 박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오. 이놈이 감히. 박지성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듯한 기분에 치를 떨었습니다. 거지 같은 늙은이가 자신을 훈계하다니. 게다가 후회할 것이라는 말은 마치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요? 당신 같은 거지가. 늙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지성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성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더 마시던 그는 안 씨에게 퉁퉁거렸습니다. 여보, 저 늙은이가 나를 가르치려 들었소. 나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다고. 뭐라고요? 감히 서방님께 말입니까? 안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저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꿍꿍이라니? 안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우리 집안 살림과 보물들을 훔쳐갈지도 몰라요. 차라리 도둑으로 몰아서 관가에 넘기는 게 어때요? 박지성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동안 저 잡식구 때문에 쌀독도 많이 줄었고 말이지. 그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증거로 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박지성이 비녀를 받아들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오늘 밤에 저 늙은이가 잠든 사이 보따리에 넣어두면 되겠군. 그날 밤 박지성은 술을 마신 척하며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에 살금살금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늙은이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자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늙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박지성은 손을 뻗어 보따리를 열고 옷가지 사이에 은비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끝장이군. 내일이면 저 늙은이는 도둑으로 몰려 관가로 끌려갈 것이야. 다음 날 안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내 은비녀가 없어졌어요. 하인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은비녀가 사라졌어.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박지성도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뭐? 은비녀가 없어졌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이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지성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행랑채에 있는 저 늙은이 분명 그놈이 훔쳐간 게 틀림없어. 도련님, 하지만 그분은 시끄러워. 하인들을 모두 모아라. 얼마 후 박지성은 하인들을 행랑채 앞에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저 행랑채의 늙은이를 당장 잡아라. 우리 집 재물을 훔친 도둑이다. 하지만 도련님, 혹시 오해라니. 당장 들어가서 보따리를 뒤져보거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같은 죄인으로 다룰 것이다.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늙은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에서 깬 늙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노인장, 죄송하지만 도련님 명령으로 보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를 뒤지던 하인의 손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은비녀였습니다. 박지성이 달려와 비녀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걸 보시오. 역시 도둑이 맞았소.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늙은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오. 나는 그런 것을 훔친 적이 없소. 누가 내 보따리에 넣은 것이오. 증거가 뻔히 나왔는데도 발뺌을 하는군. 역시 떠돌이거지 주제에 염치도 없어. 하인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늙은이가 도둑질을 할 사람 같진 않았지만 증거가 나온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지성이 늙은이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봐, 늙은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처음부터 아버님 친구라는 거짓말로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도둑질을 한 거지. 아니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요. 시끄러워.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해. 하인들, 당장 이놈을 결박하고 관가에 넘겨라. 도둑놈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야 마땅하지. 안씨도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잖아요. 거지 같은 행색으로 찾아와서 공짜로 밥이나 얻어먹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하인들이 망설이며 늙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죄송하지만 일단 관가에. 늙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나를 관가에 넘기기 전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기다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엇을 기다리란 말이오. 박지성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결박해서 관가로 끌고 가라. 아버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더러운 도둑놈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대감나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박대감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박지성 부부는 당황했지만 이미 벌인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 친구라며 머물던 저 늙은이가 사실은 도둑이었습니다. 우리 집 물건을 훔쳐서. 그러나 박 대감은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곧장 늙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마, 용서하옵소서. 소인이 집을 비운 사이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박지성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마? 박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현 임금의 친동생이신 화평군이시다. 미복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시려 다니시던 중 옛 버신날을 찾아오신 것이거늘 어찌 이렇게 대한단 말이냐. 박지성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온몸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평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대감, 자네 아들 내외가 나에게 한 일들을 모두 보고 들었네. 처음엔 시험해보려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더군. 하인들에게도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대하겠지. 마마, 소인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화평군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대감,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네. 하지만 자식 사랑이 지나쳐 그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했어. 자네도 이춘이라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나무라지 않았지 않은가. 박대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일까지 화평군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화평군이 박지성 부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나를 천대하고 모욕했다. 찬밥과 시래기국을 주고 마당을 쓸게 하고 찢어진 이불을 덮게 했지. 급기야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넘기려 했고 며느리 안씨가 온몸을 떨며 바닥에 이마를 떴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치성도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눈이 어두워 정녕 몰랐습니다. 화평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의 얼굴을 봐서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네. 대신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마. 너희도 가난하게 살아보거라. 그래야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며칠 후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박치성은 모든 벼슬과 재산을 박탈당했습니다. 박치성 부부는 단 한 양의 돈도 한 필의 비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낡은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치성이 울며 매달렸지만 박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제 가거라. 그곳에서 밭이나 갈며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배우거라. 박치성 부부는 한양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호미를 들고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갔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을 부리던 그들은 이제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직접 물을 길어 나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말이죠. 한편 박대감은 화평군의 일을 계기로 깊이 참회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았을까. 박대감은 남은 재산마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부자의 집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